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니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오늘은 체감기온이 33도씨를 웃돌며 어제보다 더 덥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폭염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올 여름엔 그 한계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통상 체감기온이 30도씨만 넘어가도 축 늘어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데요. 미국 관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서 체감온도가 무려입니다. 무려 약 81도씨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 81도요.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체감온도는 71도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문제는 매년 폭염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거고요. 해외에선 항공기 이륙에도 영향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엔에선 올해 폭염이 위험한 수준이지만 놀랍지는 않다라면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디고 폭염을 자초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늘 기후위기를 걱정하면서 실제 피해를 보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들을 수습하고 회복할 마치 골든타임의 시간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큰 위기를 겪기 전에 더 이상 모두가 방조자가 돼선 안 되겠죠. 7월 2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낯선 사람이 불편하고 불안한 사회 불안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벼루에 물을 붓고 갈아서 검은 물감을 만드는 먹으로의 예술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방금 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해나 수묵화 할 때 붓과 먹, 벼루 또 하나 이것까지 포함해서 4가지를 문방사우라고 불렀죠. 붓, 먹, 벼루, 이것. 그중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겠죠.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요 곡물 중에서 국내 자급률이 가장 낮은 품목은 밀입니다. 1%가 채 안 된다는데요. 정부가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밀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생산량은 많이 늘었지만 아직 소비할 곳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 밀 생산 현장의 목소리와 밀 자급률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밀 재배 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었을까요? 예, 지난 6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맹류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수확한 밀을 기준으로 재배 면적이 11,600헥타르입니다. 전년도에 재배 면적이 8,259헥타르였거든요. 이것과 비교해서 40.5%나 크게 늘었습니다. 밀 재배 면적이 11,600헥타르라는 것은 10여 년 전인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넓은 재배 규모라고 하고요. 시도별로 좀 따져보니까 전북이 가장 많이 재배했습니다. 4,618헥타르, 전남이 4,572헥타르, 그 다음이 광주 1,133헥타르고요. 경남 658헥타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보다 재배 면적이 40.5% 크게 늘어난 거는 정부가 밀 육성 정책을 편 게 가장 주요한 이유라고요? 예, 맞습니다.
통계청에서도 정부 정책의 효과라고 밝혔는데요. 전략작물 직불제, 그러니까 뭐 쌀 대신에 밀이나 네. 콩 등을 심으면 받을 수 있는 직불금에 대한 기대 심리라든가 밀산업 육성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농민들도 여기에 부응해서 밀 재배를 많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산밀 육성법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법을 제정하면서 밀의 생산, 유통, 가공을 위한 예산의 근거가 마련됐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21년에 밀산업 육성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 시행 전인 2020년에 우리나라 밀 재배 면적이 5,224헥타르였거든요. 네. 올해 재배 면적 기준으로 보면 기본계획 시행 전보다 지금 현재 122%가 늘어난 오. 상황입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금 지역별로 국산밀 생산단지를 조성하면서 여기에 참여토록 했고요. 이 밀 생산단지의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산밀 생산단지를 전국에 73개소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 올해 생산 규모는 어떤가요? 예, 밀은 보통 이모작 하는데요. 뭐 겨울 수확하고 나서 늦가을에 밀을 심고 또 겨울을 지나 늦은 봄에 밀을 수확합니다. 밀 수확한 다음에 다시 모내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재배 형태인데요. 지난 10일 에서 광주광역시의 밀 수매 현장 가봤습니다. 올 봄에 이상 저온과 잦은 비로 생산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작황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밀 생산량은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만여 톤 정도 많은 6만 톤 가량으로 파악되는 상황인데요. 수매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알곡 상태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밀 자급률이 수년째 뭐 0%대, 1%대 굉장히 낮은 수치를 좀 오르내렸는데 정부가 올해 밀 자급률이 한 2.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밀 자급률 2.2%도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알곡 상태도 좋다 그러고. 근데 생산된 밀이 전량 이 소비가 안 된다고요. 2.2%인데요? 예, 안타깝게도 생산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은 계획이 뚜렷한 반면에 소비 확대에 대한 정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밀 생산단지들이 수확한 밀을 수매해서 비축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확한 햇밀 6만여 톤 중에서 2만 톤은 정부가 비축용으로 수매합니다. 그러니까 2만 톤은 사용을 하고 네. 또 민간에서 보통 2만 톤에서 2만 5천여 톤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4만 톤에서 4만 5천여 톤은 소비처가 있는데 네. 올해 뭐 6만 톤 이상 생산이 전망된다고 이미 이제 관측이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와 국산밀 산업협회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2만 톤은 술을 만드는 주정용 원료로 사용키로 주정협회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 정도는 소비가 되는데 네. 이거를 넘어서는 6만 톤을 넘어서는 밀에 대해서는 뾰족한 소비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비축 그리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물량 이게 사실상 국산 밀의 소비 총량이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주정용으로 비상대책을 세웠지만 지금 뭐 농민들이 밀농사를 너무 많이 지어도 현재로서는 처치 곤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무조건 밀 생산단지를 늘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올해 밀 자급률이 2.2%로 높아졌다 말하지만 여기에도 좀 허점이 있는데요. 네. 전체 밀 소비량에서 우리가 재배하고 생산한 물량이 2.2%라는 말일 뿐이고요. 실제 이 국산밀이 당해에 모두 소비돼야 비로소 진짜 자급률 2.2%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밀 자급률 제고 정책은 뭐 지금처럼 생산단지를 적극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통부터 소비까지 아우르는 대책이 나와야지 진짜 실효성 있는 자급률 제고 대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국산밀 자급률을 높이는 소비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농식품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진 10%거든요. 이 자급률 달성을 이 자급률을 뭐 달성하기 위해서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 계획 5년 단위 기본 계획도 세웠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인 2023년 국산밀 산업 육성 시행 계획도 나왔습니다. 관련한 정책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국산밀을 원료로 쓰는 업체를 대상으로 가공과 재분 시에 톤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분 업체에 재분 매입 비용 지원을 좀 확대했어요. 지난해는 이게 16억 원가량이었는데 네. 올해는 2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산밀 사용량이 증가했거나 수입밀을 국산밀로 전환하는 업체에 테스트용으로 신청 업체당 3년간 100톤가량을 할인가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국산밀 제품을 식단으로 제공하는 학교, 단체 등의 제품 구매 비용 일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대기업들이 라면, 국수, 빵, 과자 이런 데에 국산밀을 많이 사용하려면 수입밀과의 가격 차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농식품부는 이 가격 자체를 낮추기는 어려워서 직불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끝으로 국산밀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또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또 한번 국제 곡물가가 휘청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근 쏟아진 이 폭우로 논밭이 쑥대밭이 됐고요.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산물 값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식용 밀 수입량이 260만 톤,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생산한 국산밀은 6만 톤이고요. 밀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상에 2023년에 밀 재배 면적 목표는 원래 2만 헥타르였거든요. 실제 재배 면적 11,600헥타르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 대비 58%밖에 지금 재배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밀 생산 현장에서는 팔 데가 없다 이런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좀 타개돼야 되는데요. 정부는 생산과 소비 정책을 함께 마련해서 정책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예산 책정이 필수입니다. 지금 한참 내년도 예산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밀 자급률 목표에 걸맞는 예산 잘 반영해서 대규모 식품기업들이 국산밀 구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인을 대하는 불편함과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다뤄보는 건가요? 예, 오늘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함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낯선 사람 처음 볼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 때 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죠. 여러 감정들이 있지만 대다수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나 불편함이지 않을까요? 네, 사회적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겪는 불안을 사회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사회불안.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낯선 사람을 마주치면 느끼는 수줍음이나 불편함 이런 감정들이 병일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느끼는 수줍음이나 불편함,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사실 정상적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사회불안이라는 것의 범주에 속하거든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놓일 때 느끼는 가슴 답답함이나 가슴이 간질간질한 느낌, 가슴 두근거림이나 몸의 긴장 같은 신체적 변화들도 사회불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회불안. 네. 지금 잠깐 증상을 얘기해 주셨지만 정확하게 좀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불안이라는 거는 낯선 사람과 마주할 때 또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불안함을 말하는 거고요. 수줍음이 심한 사람들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요. 사회불안 느끼는 사람들은 항상 타인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사회적 상황에서 목소리나 손이 막 떨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좀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항상 자신이 없기도 하고요. 그 사회불안의 바탕에 깔려있는 두려움은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지 않을까,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 마주칠 때마다 머릿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건데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네, 사회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대인기피나 사회불안 장애나 혹은 또 발표불안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불편한 느낌 이거는 누구나 다 느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사회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원시 시대 때부터 집단 생활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타인에 대한 불편함 아마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같이 사는 이득이 불편함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어울려 사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사회불안은 결국 누구나 가지고 있는 증상의 스펙트럼이고요. 더 심하다, 덜 심하다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베테랑 가수도 무대에 서기 전에 항상 긴장하는 법이고요. 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나운서님께서도 분명히
맞아요. 너무 떨고 있어요. 네. 네, 네, 긴장감이 방송할 있습니다. 때마다 긴장하실 텐데요. 네, 편하진 네. 않으실 거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쵸. 처음에 막 그 사람들 앞에 설 때, 아나운서로 데뷔할 때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썼을 텐데 그쵸. 혼자 너무 떨려가지고. 그렇죠. 겉으로 보는데 뭐 티가 안 나는데 네. 네, 이제 그런 게 바로 사회 불안입니다. 네. 근데 이 사회 불안을 겪는 분들 이제 증상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증상이 스펙트럼이 아주 넓고 다양한데요. 좀 가벼운 정도라면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얼굴이 약간 빨개지고 뭐 수줍어하는 정도일 테고요. 네. 사실 이 정도면 지내는데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심한 수준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불안 장애 혹은 대인 기피 혹은 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뭐 이런 게까지 이제 가기도 하고요. 사회불안이 심한 분들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종이에 사인하는 것이 좀 힘들거든요. 왜요? 무언가 적는 것이 힘들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꾸 좀 나 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냥 자꾸 적는데. 그렇죠. 그냥 적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네. 그래서 은행 업무 볼 때 좀 힘들다고 호소도 많이 하시고요. 지켜보고 있으면 되게 식은땀이 흐르고 막 손이 떨리고 그러거든요.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좀 힘들어하고요. 식사 자리에서 왜 밥 먹다 보면은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밥 먹는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이진 않을까 막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도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회의하는 시간 같은 게 좀 힘들죠. 이분들한테는 식당 가서 메뉴 주문하는 것도 힘들죠. 요새 뭐 메뉴가 그냥 단일 메뉴 시키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굽기 정도로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사이드 메뉴 같은 걸 정해야 되니까 이것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면 항상 불편하고 또 피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사회불안 심한 분들은 일단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의 태도 혹은 뭐 표정, 행동 하나하나 의미부여를 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누가 조금만 표정이 굳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탓인가? 저 사람 표정 굳어 있는 게 내 탓인가? 내가 기분 상하게 했나?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자동적으로 자신의 탓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타인으로부터 오는 자극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너무 과도하게 남을 좀 배려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누군가한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애를 쓰는데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먼저 배려했을 때, 내가 먼저 납작 엎드렸을 때 상대방도 그만큼 나를 배려해주면 참 그림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맞춰주지만 상대가 나를 그만큼 배려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진이 빠지게 되고요. 또 상대는 내가 자꾸 배려하는 것이 익숙하니까 상대적인 갑이 되는 경우도 생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사회 불안이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다고 하지만 이 지금 심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심한 사회 불안은 왜 생겨나는 걸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관여하는데요. 일단 네. 타고난 기질, 그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리고 살면서 겪게 되는 우연찮게 겪게 되는 트라우마의 경험들 때문에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타고난 유전적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요. 근데 정신과 질환 자체가 유전된다기보다는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나 취약함 같은 것들이 유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성장 과정의 경험도 많이 좌우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아버지가 항상 사람을 대하는 걸 불편해한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다. 하면은 그걸 보고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대하는 게 좀 불편한 거구나.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 좀 별로 불편한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 등의 영향도 함께 받게 됩니다. 또 살면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도 영향이 있긴 한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말씀을 최근에 하셨었는데 학교에서 떠들고 장난치다가 그럼 혼나잖아요. 네. 혼나는데 그때 하필이면 선생님이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심하게 혼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그런 수치심이 잘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 앞에 서는 게 힘들어지고 그분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는데 20년 지난 성인기에도 사회불안 장애로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성장기뿐만이 아니고 성인기에 겪는 충격적 사건 또한 타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청취자분들 이런 거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거 치료받아야 할 수준인가 아니면 그냥 다 뭐 이 정도 있겠지 뭐
이런 건가?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회 불안장애뿐만이 아니고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과 병에 있어서 진단 기준 목록에는 꼭 이런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조건이냐면 지금 경험하는 증상이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혹은 직업적 영역 등에서 현저한 문제를 일으킬 때 진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는 수줍음이나 타인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들이 이런 증상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들거나 혹은 식당 가고 마트 가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 영위하는 것이 힘들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청취자 이정님이 저도 사회 불안이 심한 거네요. 누군가 보고 있거나 긴장하면 글씨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거든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름이 이정님이래요. 네. 정님님. 네. 이 정님님도 그러면 좀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사회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근데 뭐 사회 불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긴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내가 생활하는데 너무 지장이 크다면은 좀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글씨를 못 쓴다는 수준이 예를 들면 이름 쓰기도 힘든 건가요? 아예 못 쓰는 건가요? 아니면 쓰긴 쓸 때마다 너무 식은땀이 나고 막 손이 떨리거나 누구나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누가 봐도 그렇고 뭐 쓰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지장이 많이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꼭 진단을 받을 수준이 아니더라도 수줍음이 심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좀 팁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혹시? 네, 이 불안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 원리가 노출이거든요. 노출이요? 우리가 노출 치료라고 부르는 건데요. 보통 불안한 대상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피한다고 진짜 다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피하면 피할수록 마음속에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피하는 건 쉽지만 나중에 마주해야 하는 건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 불안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상황을 피하다 보면 다른 상황도 가지를 뻗어가듯이 점차 불편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직면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직면은? 네, 직면이 필요하고 병적 수준의 사회 불안이 아니더라도 두려운 대상이 있다면 조금씩 직면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불편한 대상을 마주하라고 하면 직면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막상 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좀 두려운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 서봐, 노출해봐라고 얘기하면은 좀 이게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단계를 올려가는 방법들을 사용하거든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점진적 탈감작이라고 하는데요. 점진적 탈감작. 네네네. 불편해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10개 정도 리스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죠. 얼마나 불편한지 0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보고 그래서 그 점수를 토대로 한번 이게 쭉 줄을 세워보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조금 힘들고 좀 덜 힘든지가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내가 좀 자신 있어 할 만한 혹은 내가 이거를 좀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좀 이게 절박한 상황들을 토대로 우선적으로 노출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 10개 적어놓고 그중에 제일 덜 불편한 것부터 이렇게 그렇죠. 조금씩 노출을 해나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 목표거든요. 행동 목표는 뭔가요? 보통 이렇게 불안을 다루는 노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목표를 하는 것이 불안해지지 말자. 내가 이거 할 때 노출할 때 불안하지 말자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노출의 목표는 불안 낮추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경험을 축적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노출하는 상황이 가게 가서 혼밥하는 게 나는 힘들다. 노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혼자 가서 손 들고 주문하고 음식 먹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불안해지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끝까지 음식 먹고 나오기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행동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오히려 불안을 느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당황하거나 그죠?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불안을 이게 어떻게 좀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고 아니면 여기 압도돼 버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감정이나 생각 같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비유하자면 기차랑 비슷하거든요. 기차. 그러니까 기차의 성질이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기차역이라고 한다면 이 불안이라는 것도 왔다가 시간 지나면 가기 마련인데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테지만은 굉장히 안 좋은 기분으로 잠이 들어도 자고 나면 좀 좋아지거든요. 네, 한숨 자고 나면 좀 풀렸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기차가 들어왔을 때 기차랑 붙잡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기차가 못 지나가게 되죠. 그 불안한 감정이 들 때마다 너무 가까이서 그걸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감정이 압도되기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안이 느껴질 때 달에 몰두할 수 있는 행동
행동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혼밥하는 상황이라면 일부러 더 음식의 냄새를 느끼려고 하고 혀에서 음식의 질감을 느껴보려고 하고 또 먹으면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에 몰입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은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견딜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내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고 의지에 따라서 불편함을 좀 견디면서 지낼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혹시 심한 사회 불안을 겪는 분들은 정신과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보통은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불안을 경감하기 위해서 신경안정제나 긴장 완화제, 항울제 같은 것들을 쓰면서 우리가 좀 완화시키는 역할 치료를 하려고 하고요. 네. 또 인지행동 치료는 상담 치료인데요. 타인을 대할 때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고 조금씩 생각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치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출 치료 또한 인지행동 치료 틀 안에서 함께 진행을 해나갑니다. 특히나 사회불안 장애는 함께 어울려서 하는 집단 치료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치료하는 것 자체가 시선에 대해서 노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께 치료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사회 불안 장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늘과 실의 관계죠. 지난주에 분 얘기를 했는데 먹의 세계로 오늘 떠나보겠습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분 얘기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네. 오늘은 먹 이야기네요. 네. 오늘은 바로 북과 먹으로 떠나는 예술여행 2탄 먹으로 떠나는 정말 예술여행입니다. 먹입니다.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주 방송을 들으시고 붓을 그렇게 다양한 동물 털로 맞아요, 만드는지 맞아요. 몰랐다는 분도 계셨고 또 아는 작가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임모붓을 쓰고 계신데 임모붓은 자기가 원하는 길이와 두께로 일일이 깎아서 쓸 수 있는 DIY 붓이라고 알려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았고 오늘은 지난 시간 못다 했던 먹의 예술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먹. 지난 시간에 붓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네. 가격도 다양하고 네. 그랬는데 먹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네, 하늘 아래 다 같은 검정색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요? 싶은데요. 차이가 네, 나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먹에도 당연히 종류가 있어요. 우선 크게 송연먹과 유연먹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송연먹은 송진을 가득 머금은 소나무의 중심 부분이나 뿌리를 태워서 나온 끓음을 모아서 만든 먹을 송연먹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연먹은 유채꽃, 홍화, 콩 등의 기름을 태워서 만드는 먹인데요. 이러한 식물성 기름뿐만 아니라 경유와 증유 등 광물성 기름을 태워서 만든 유연먹도 있습니다. 즉 소나무와 기름으로 만드는 먹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예전에는 송연먹은 목판 인쇄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했고 이 유연먹은 금속 활자를 찍을 때 사용했기 때문에 송연먹과 유연먹은 쓰임새도 질감도 완전히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그런 글자들을 보면서 네. 저게 다를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생각도 못 했는데 네네. 일단 먹은 무언가를 태워서 만든다는 네. 건데 먹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먹이 만드는 과정은 좀 꽤 복잡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일단 좋은 먹을 최고의 끓음을 얻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소나무를 열흘간 먹가마에서 태우고 열흘이요? 네. 연통을 쭉 거쳐서 연막에 쌓인 그름을 채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채취된 그름은 동물의 가죽이나 뼈를 고아서 만든 악교와 섞어서 반죽을 하게 되고 그 반죽을 먹틀에 네모 반듯하게 성형을 한 뒤에 건조와 가공을 반복해서 아주 귀한 먹이 완성이 됩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광택도 넣고 이 묵장님의 낙관과 글씨를 새겨 넣기까지 최소 7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먹 하나를 만드는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먹을 만드는 과정은 정성에 또 정성을 더해야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1년에서 10년이 걸려요? 네네 10년까지. 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네. 묵장님이 이게 묵 만드는 장인을 줄인 건가요? 무슨 그러니까
이 먹장 혹은 묵장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먹을 만드시는 분은 묵장, 분들. 네, 혹은 먹장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나무를 태운 그을을 모아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거 네. 상상도 못했는데 그럼 그을은 굉장히 작아서 네. 나무를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걱정까지 되네요. 네, 그래서 얼마나 채취가 어렵냐면은 네. 소나무 1톤을 모아서 태워봐야 겨우 3, 4kg 정도의 그름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이마저도 또 소나무를 바짝 한 번에 태워버리면 네. 완전 연소가 되어버려서 한 열흘 동안 조금씩 태워서 이 불완전 연소를 시켜야만 금보다 값진 그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좋은 먹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소나무 3-4그루 정도는 태워야 먹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먹을 만드시는 분들 아까 네. 먹장님 이런다고 하는데 네. 맞는 거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붓을 만드시는 분을 필장님이라고 필장님. 네. 예,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먹을 만드시는 장인을 먹장 혹은 묵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 이 먹장은 딱 4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 귀한지 알 수 있으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먹을 만드시는 분들을 묵척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대요. 조선시대. 그래서 옛날에는 이 수공업이나 천한 일에 종사하던 분들을 척이라는 끝에 그 단어를 붙여가지고 부르곤 했는데 무슨 간 무슨 네, 척.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제대로 된 이제 고등 교육을 받기가 어려우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먹 제조 과정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문헌으로 남아있는 흔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아 계신 우리나라의 전통 먹 제작 기술을 이어가시는 묵장님이 몇 분 안 남아 계시는 게 어쩌면 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일 것 같습니다. 4분의 묵장님이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다 한 분 한 분 소중하지만 네. 좀 이렇게 가장 뭐랄까요? 기억에 남는? 예, 네. 대표적인 약간 네. 이런 묵장님 어떤 분이실까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 4분 모두 다 대단하신 그러니까요. 분이지만 네. 그중에서 우리 한상묵 묵장님이 가장 많은 먹의 연구와 개발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통 맥이 끊어졌던 우리나라 고유의 송연먹을 다시 부활시키신 분이기도 한데요. 네. 국내 유일의 송연먹 제조 기술 전수자이십니다. 아, 유일해. 네, 예. 그래서 이 송연먹이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먹 수요가 급감을 했고 또 산림 보호 차원에서도 이 원자재인 소나무를 구할 수가 없었던 귀하잖아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동안 좀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상묵 목장님께서 사라진 이 송연먹을 부활시키겠다 생각을 하셔서 직접 일본과 중국을 수없이 다니시면서 이 송연을 생산하는 가마를 찾아다니셨고 송연 채취를 위한 가마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시도를 하셨는데 네. 실패를 계속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2002년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서 송연 가마터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마터 모양을 그대로 현재 운영하시는 공방에다가 그 가마를 다시 복원하셔가지고 예. 끊어졌던 송연목의 명맥을 다시 유지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가대표 네. 네, 먹장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예. 그 어딜 가면 먹장님을 만날 수 있나요? 생각보다 갑자기 멀지 궁금한데. 않고 네.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그 충북 음성에 위치한 취묵향 공방에 가시면은 취묵향. 네, 한상묵 명인님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먹장님께서 어렸을 때 이모부가 먹물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모부를 따라서 먹물 공장에서 일하시게 된 것이 취묵향 공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화성에서 자리를 잡으셨다가 이 지역 개발 이슈가 있으셔가지고 충북 음성으로 터를 옮기게 되셨다고 하고 이 충북 음성은 예로부터 소나무가 많고 해발이 높아서 예전부터도 먹이 활발하게 만들어졌던 또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이 먹 만들기뿐만 아니라 이 먹 공예품 체험 같이 다양한 체험이 있으니까 가능하실 때 한번 꼭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송연목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네.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겠어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만드는데도 1년 넘게 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나무도 많이 태워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이 단순히 얼마다라고 매기기에도 가격을 매기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명품 중에 명품이죠. 예. 그래서 워낙 또 독보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직접 만드신 송연먹의 80%가 문화재청으로 납품이 돼요. 아, 국가로. 네, 그래서 거의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매된 먹은 규장각 소장품 복원 사업이나
조선 왕조실록 복제품 인쇄, 8만 대장경을 비롯한 전국 사찰 목판의 인쇄 작업, 또 삼국유사 목판본 인쇄 작업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로 국보 문화재 네. 관련 복원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그 먹이라는 네, 딱 네.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네. 와,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만든 먹을 또 외국에 전래해주기도 했다고요? 네, 이 K 먹의 위상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삼국시대부터 일본에 우리 먹을 전래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랬군요. 예. 그것은 일본의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양질의 먹물이 만들어졌고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제목 기술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일본의 기록에서 전해지는데요. 특히 신라에서 만든 신라무 가상묵과 신라양 가상묵은 현재도 일본 나라현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쇼쇼인에 보관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 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근데 서양에서는 왜 잉크를 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우리의 먹이랑 어떤 게 다를까요?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 네. 점이. 사실 재료가 되게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네. 근데 쓰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잉크를 예전에는 한국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양묵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양장, 양복할 서양할 때. 때 그 양. 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먹이 영어권으로 가면은 또 그 먹을 잉크라고 또 부른 거예요. 그쪽은 그냥. 네, 네. 그래서 둘 다 이 아교와 끓음으로 만든 공통점이 있는데요. 성분도 같고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유에는 이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미학의 관점이 차이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동양은 주로 수묵화나 한국화처럼 붓과 먹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고 서양은 유체나 수채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동양화는 선이 뭉툭하거나 날카롭고 거친 느낌이 강하고 이 한지 자체에 물들이게 표현하고 네. 또 색채 또한 물과 먹 하나만 사용해서 농담을 조절했어요. 그리고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사물을 정직하게 나타내는 것에 집중을 하거나 화가만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 여러 색상의 물감을 사용하고 덧칠을 하다 보니까 이 수묵화, 수채화처럼 이렇게 완전히 같은 재료로도 느낌과 쓰임이 달랐기 때문에 잉크와 먹이 다르게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근데 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왜 서양에서는 얇고 날카로운 펜을 썼고 네. 우리는 부드러운 먹과 붓을 썼을까요? 아나운서님이 점점 이게 예술적인 소양이 높아지다 보니까 질문의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닙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동양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물의 전체를 중시해서 이 명암의 표현이 가능한 농담 표현이 가능한 붓이 발달하게 된 거고 서양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물의 경계를 중시해서 이 정밀한 선을 그리기에 편한 펜이 발달했는데 이걸 제가 좀 쉽게 음식의 비유를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고 이제 이렇게 같이 먹을 때 이미 다 잘라져 있는 요리가 나오고 거기에 젓가락을 사용해서 각자 먹잖아요. 네. 근데 서양은 이제 음식이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또 칼로 나이프로 자르는 거예요. 막 피자도 그런 거. 네, 그래서 이 선긋기에 되게 진심인 거예요. 보니까 또 동양 같은 경우는 사물 간의 경계보다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이 직관을 중시했던 반면에 서양은 이 사물의 경계를 굉장히 분명히 하고 분석하는 것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붓과 펜만 봐도 이 서로 사상과 철학이 다른 거를 그대로 이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렇게 소중한 그 네. 먹인데 네. 국가 차원에서 잘 지원해주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네. 이 먹뿐만 아니라 K 블랙 먹색까지에도 집중을 해주고 있어요. 색깔이요. 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송연먹을 명품화하는 사업을 통해서 먹뿐만 아니라 먹의 컬러를 상품화하는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송연2의 감칠맛이 느껴지는 먹색을 한국의 고유한 색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 프린터기와 만년필의 잉크 컬러에도 만들어서 넣고 또 붓펜, 드로잉펜 등에도 송연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먹 막걸리, 예? 먹 향수, 에이. 먹 비누, 왜 잘 가다 갑자기 먹 막걸리가 마스카, 나오죠? 심지어 네. 이 타투 잉크에도 또 먹색을 넣어가지고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회사들과 이 전통먹을 활용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K 블랙 이 먹뿐만 아니라 먹색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붓에 이어서 아주 생소한 먹으로 떠나는 예술 여행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종이였습니다. 4221님 종이입니다. 예전엔 다 쓴 종이도 메모지로 또 화장지로 연습장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너무 흔해졌네요. 그렇군요. 예, 맞죠. 또 8613님 종이 방송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9892님 종이 2906님 한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